그래서 뭐 어쨌든 잠깐은 히스토리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거는 그 전에 이제 아까 말한 상속전 이후에 결과적으로 이 삼국관의 이 법률이 고정되어 있으니 그게 깨져가는 과정을 보는데, 그런 결과적으로 일본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침략을 하면서 중국이, 우리나라도 뭐 조선은행이라는 결국 이제 일본이 같이 만들었고, 만주에도 이제 만주은행, 그리고 중국의 화북이라는 화중 하나에 이 침략을 하면서 다 은행들을 만들어, 은행 만들면서 전비를 위해 가지고서는 돈을 왕창 찍어내가지고 쓰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격차가 굉장히 심하게 나죠. 나중에 이제 대동아국연합 비슷하게 필리핀자가 이쪽 나가면서 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하게 되고, 그래서 일본에서 먼 나라일수록 인플레이션이 이제 심해졌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유니크하고요. 독일 경우에는 좀 다르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쟁 후에 결과적으로 이제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됐고, 그래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이런 문제는 사실 터부시가 됐습니다. 터부시가 됐기 때문에. 터부시가 됐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시아 금융위기가 났어. 도대체 이제 금융이라는 거를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역사상 처음으로 겪어본 거예요. 그 전까지는 금융이라는 게 없었고요. 조선시대는 뭐 금융이라는 게 화폐가 사용이 되지 않은 경제인데, 뭐 엽전이나 좀 사용되고 거의 세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쌀을 받는 나라고, 그런 나라의 경제로서 무슨 금융이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외환위기가 나면서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위기 겪으면서 도대체 금융위기 뭔지 이제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폭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환위기라는 걸 겪으니까는 이거는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되겠다는 걸 해가지고,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간단하죠, 사실은. 간단한 거는 사실 돈을 꿀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먼 나라고,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끌 수 있었으면 제일 좋았죠. 이런 놈도 없죠. 글로벌 레벨에서 사실은 선진국들은 오래전서부터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에 겪어서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저희가 미국 FRB하고 수합을 했지만, 사실은 선진국 중앙은행들과는 오래전서부터 그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금본위 제도 하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그게 축적이 됐습니다. 사실은 국제금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금본위 제도를 정확히 이해해야지 국제금융 제도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걸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잠깐 너무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선진국들은 이미 그런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별도의 이제 필요성은 없었죠. 그러다가 사실은 이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국제금융 지도라는 거는 일단은 영국하고 미국이 이제 콜리네이션에서 둘이 이제 콜리션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든 브레튼 시스템인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게 나중에 G7 이렇게 되면서 이제 유럽하고 미국하고 콜리션 된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게 깨지죠. 그게 1973년에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 되면서 이게 깨집니다. 깨진 이유는 결과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입된 시스템이 이제 과거의 금본위 제도를 그대로 좀 유지하려고, 원리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렇지만은 이제 금하고 달러가 같이 본위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유지되려고 그러면 미국이 그 룰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통화 발권에 있어서 금 보유량에 비례해서 통화를 발권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그 룰을 지켜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재정 적자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통화를 더 찍어내야 되든지
이럴 필요도 있고, 특히 뭐 베트남 전쟁 이런 거 했으니까 통화를 그 룰을 지키기가 어려워져서 이제 룰을 깨는 순간에 무슨 얘기냐면은 뜻을 적자가 나고 적자가 되는 걸 달러 찍어서 이제 보완하게 되다 보니까 그럼 그 달러가 어디 유입이 되냐면 유럽을 결국은 유입했습니다. 유럽이 유입되니까 이제 독일 같은 나라는 놀란 거죠. 독일에서 돈이 유입이 되면은 달러가 오면은 그건 당연히 이제 고정환율 되는 거니까 혹은 근본이제 돼서는 당연히 이제 통화량이 되니까 또 인플레이션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이제 미국하고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환율도 이제 결과적으로 변동하는 데도 가고 있다 보니까 이게 글로벌이 같이 못 움직이겠다.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의 콜리션이 깨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유럽하고 그걸 우리끼리 해야겠다. 그러니까 유럽끼리 움직이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 유로가 나옵니다. 이제 유로 나오기 전에 이제 결과적으로 그 전에 이제 실물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은 혹은 정치 면에서 보면은 유럽도 이제 자기들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유럽 통합을 계속 추진을 해오는 와중에 1986년에 이제 단일 시장을 우리 단순히 무슨 FTA 단일 시장을 만들고 단일 시장의 기본이 뭡니까? 사람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비자 없어졌죠. 그리고 상품이 자유롭게 관세 없어졌죠. 그리고 자본. 이게 제일 나중에 없어졌는데 자본 이동도 자유가 없어야 돼요. 자본 이동에 자유가 전혀 없으면은 뭐 위안이 있겠지만 단기 자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안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마르크와 프랑스 프랑크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에 비해서 프랑스 같은 나라가 독일이 이자율을 올리면은 같이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자율이 안 되면 자본이 거기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환율을 유지를 못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끼리 소위 말하면은 환율을 고정해서 우리끼리 해보자 하는 시스템이 이제 위기에 봉착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이제 결과적으로 이건데.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거는 근본이 제도에서 이미 나온 얘기죠. 이제 그 유럽에서도 이제 이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실업률이 높으니까 실업을 위해서 팽창적인 통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금리를 낮추면 독일하고 프랑스 간의 금리 격차가 나가지고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독립적인 통화 정책이 불가능해져 버리니까 이제 프랑스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지 말고 이 단일화폐를 만들자라고 한 겁니다. 단일화폐를 만들자고 그러고. 근데 단일화폐를 만들면은 무슨 장점이 있냐면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22총재가 트리션데 여기 프랑스 사람인데 암만 해도 이제 같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예를 들면은 같이 통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서버니티 그러니까 주권을 쉐어한다고 풀링하고 이제 쉐어한다는 얘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전에는 독립적인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어떻게 그 명목상으로는 남아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차라리 단일 통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독립적인 통화 정책은 아니더라도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자기 나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 독일이 그걸 동의해 준 거죠. 독일이.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제도라는 것은 영내에 있는 무슨 그 지역무역 협정이라든지 혹은 특히 이제 영내 그 통화협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제일 강대로 예를 들면 얼마 전까지는 일본이겠지. 일본에 유리한 게 아니고 사실 저희한테 악한 나라.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은 이